여러분들 어디 광고 지금 어디다 주로 합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많이 하죠.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에 하고 그 원룸 같은 거는 직방이 지금 점유율 70%,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이 70%인데 좀 조용히 좀 해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했는데도 아무도 구독 안 하셨네. 좀 해달라고 해도 박용덕 박사 빨리 쳐가지고 지금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 부동산 하는 분들도 많이 운영하더라고 채널을. 그러면 그 정보를 올리면은 공짜로 여러분들이 광고할 수 있잖아요. 광고비 안 내고. 광고비 안 내고 예, 광고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 채널, 밴드, 카페 뭐 전부 다 하거든요. 페이스북 이런 걸 다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게 어쨌든 저도 카카오 스토리에 그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배경으로 해가 뒤에 지도 나와 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사진 프로필 사진 찍어 올려놓으니까 친구가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년에 한두 건씩 중개해요. 친구들이 연락 와가지고 그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1년에 한 건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짜로 할 수 있는 것 좀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요. 요즘은 그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물론 중개사법이 아니고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입니다. 박사까지 쳐야 돼요. 박용덕 하면 다른 제 이름인데 다른 거 너무 많이 나와요. 제 강의가. 그래서 박용덕 빨리 보세요.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회장님 보시는데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입니다. 그 구독해 주시면 아마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박용덕 박사 치는 박사의 부동산 여행 박사까지 치면 예, 박사의 부동산 여행 뒤에 연결해서 나와요. 박사까지만 치보세요. 박용덕 박사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예, 박용덕 박사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치면 안 나와. 그 박사까지 해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딱 하나 나와요. 뭔데 하나 이름이? 박용덕 박사.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올려. 나와. 예,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인데 정확한 명칭은 근데 그 끝까지 안 쳐도 박용덕 박사까지만 치면 예, 됩니다. 예, 그 구독자가 1000명 넘어야 이제 광고는 나오는데 6월 달부터는 1000명 안 되더라도 유튜브 정책에 의해서 다 광고를 올린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동산 하는 분들 굉장히 어떤 분들은 뭐 경매나 이런 거 저기 안성이나 이런 데 토지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활성화된 데가 많더라고요. 구독자 많은 데가. 군포에서는 구독자 많은 분들을 거의 못 보겠는데 이런 걸 찍어서 올리면 토지 같은 거는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구독자가 적을 때는 연락 오고 이렇게 좀 홍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공짜로 하는 거니까. 자, 이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가장 연락 많이 오는 게 이게 계약갱신요구권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제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죠. 가만히 있으면 100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은 거는 상관없죠. 한 번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 2년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건 행사 안 하고 보증금 많이 올려주고 2년 더 살고 그때 가서 계약갱신요건을 한 번 더 행사해도 된다고 법무부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이 계약갱신요구권 2+2년에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4년 살 수 있는데 4년 살면은 이게 3번 올릴 수 있습니다. 5%씩.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죠. 또 1년 지나면 정액된 금액에서 또 5% 올릴 수 있고요. 3년째 될 때 또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주인들이 거의 2년 지나면 그냥 왕창 올리고 이렇게 했죠. 법적으로는 1년만 지나도 5% 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 5%. 정액된 금액의 5%. 근데 요즘 뭐 착한 임대인보다는 그냥 법대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2년이니까 2년 지나서 5%밖에 못 보통 2년 지나서 5%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월 전까지입니다. 옛날에는 1개월 전까지인데 이게 2020년 작년 12월 10일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해야 되죠. 묵시적 갱신도 2개월 전까지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됩니다. 1개월에서 이게 2개월로 바뀌었고요. 상가는 그대로 1개월이죠. 주택은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면 4개월 동안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4개월 동안.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인이나 그 주인의 직계 좀비속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는데요. 단 이제 집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팔았을 때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 갱신 요구를 안 했다면 주인이 바뀌고 나서 갱신 요구하면 그때 새 주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세입자 몰래 그러면 팔아야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세입자 몰래 팔았어요. 세입자 알면은 피곤할 것 같아서 새 아파트이니까 아직 2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몰래 팔고 그 대신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쓰고 집도 안 보여주고 그냥 팔았다고요. 모델하우스 다른 평수 똑같은 거 있으니까 보고 그냥 몰래 팔았어요. 안 그러면 지금 알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2천만 원 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통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합의금 5천만 원까지 달라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6월 1일부터 중과세되잖아요. 세금, 양도소득세 2주택 20%, 3주택 30% 중과세되죠. 또 2년 안에, 1년 안에 팔면 지금 70%입니까? 2년 안에 팔면 60%죠. 6월 1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나오는데 지금 계약은 이렇게 하더라고. 계약을 지금 하면서 바로 명의를 매수인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계약하면서 바로 넘기는 거예요. 잔금은 나중에 받고. 그 대신에 이제 건저당 설정 금액, 채권 금액만큼 건저당 설정해놓고 이렇게 넘기고 하더라고요. 6월 1일부터는 팔기 굉장히 힘들죠.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요. 세금은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그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그 자동 계산기에는 그 지방소득세는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10% 더 낸다고 보면 되겠죠. 그 아니, 교육공개사님들이 세금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세법선생님도 그냥 세금 얼마냐 물으면 몰라요. 취득시기 그걸 다 적어야 되죠. 그게 국세청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다 적으면 취득가액 얼마다, 양도가격 얼마다, 뭐 기본공제 259 다 빈칸만 채워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돼 나와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들도 물으면은 언제 샀냐, 언제 팔았냐 그거 보고 그 홈페이지 사이트 열어놓고 물어보고 그거 입력해가지고 대답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안 그러면 그냥 세금 얼마인지 알 사람 아무도 없죠. 조금 이따 세법 선생님 강의하는데 가장 짜증나는 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금 3억 남았는데 세금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알 수가 없다고요. 취득시기, 양도시기 이런 걸 또 필요 경비가 얼마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도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님들 전화 많이 오는 게 2달 연체됐었는데 이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하려고 하니까 다 입금시켜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연체는 과거는 했었는데 지금 갱신 요구 한다고 하니까 갱신 요구 거절하겠다고 하니까 다 입금시켰는데 그래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사실이 있는 경우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지금 다 해소했다 하더라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달 월세액이니까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연체돼야 되죠. 50만 원씩 절반만 주고 돈 없다고 이랬으면 4개월 연체돼야 되잖아요. 연체된 금액이 2달 월세액에 해당돼야 됩니다. 2기의 차임액, 상가는 3기고요. 나머지는 이거 주택, 상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똑같으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직계 좀비속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은 되는데 배우자는 안 되죠. 직계 좀비속이죠. 좀비속이고 배우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월세 상환제 5%의
2년 더 연장하더라도 5%밖에 못 올린다. 또 질문 많이 하는 거, 만약에 상가가 6년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6년 계약했습니다. 상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스타벅스 같은 거는 15년 계약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제 보면 6년 하는 거 많아요. 6년, 7년. 6년 계약했으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가? 없습니다. 합하면 12년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고. 10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요? 10년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6년이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걸로 봅니다.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된 임대차는. 그럼 또 6년 계약 체결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는. 물론 합의에 의해서 4년 더 연장하기로 계약서 쓰면 가능하죠. 임대인이 합의해주면. 임대인이 거부하면 못한다고요? 처음에 6년 계약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4년 계약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년 계약했으면 4년에 4년 더 하고 8년이면 끝이죠? 12년은 안 된다고 이제. 3년 계약했으면 3년, 9년만 하면 끝이라고. 물론 주인이 합의해주면 가능하고요. 주인이 거부할 수 있다고 갱신 요구를. 상가의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유권해서이고 법 해석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는 게 최고 그래도 잘 받더라고요. 법무부는 잘 안 받아요. 법률구조공단에는 그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비교적 잘 받아요.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변호사들은 일단 소송해봐라 이렇게 하고 변호사들도 명확하게 알아도 잘 안 가르쳐주고요.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공정하게 말 안 해줘요. 변호사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냥 소송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법률구조공단은 거의 전부 다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줘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나중에 말을 못할까봐 말씀을 드리면 권리금 회수기에 상가. 그럼 10년 장사하고 나가면은 권리금 회수기에 10년,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세입자가 10년 장사하고 나가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의무 있다, 없다? 예? 없다. 있습니다. 100년이든 1000년이든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판례는. 판례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5년이었잖아요. 지금 10년인데 10년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커피숍. 세입자 그냥 내보내가지고 손해배상,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3천만 원 하라는 판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기회. 근데 사실은 10년이라도 해줘야 돼. 100년 장사하고 나갈 때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현업에서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게 2015년도 권리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도입되기 전보다 지금 세입자들이 권리금 회수해 나가는 비율은 더 낮답니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주인이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하려고 하면 협조 안 하면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현실은. 그럼 기회는 줘야 된다고요? 기회 6개월 동안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야 되잖아요. 현 세입자가. 그 데려오지도 못하게 데려올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은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런 말 하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기회는 보장해 줘야 돼요. 뭐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옛날에 저도 중개해 보니까 지금 3본 시장 앞에 그 1억 권리금 1억 달러 하더라고. 금빵 이런 거 금은빵 하는 거 그 3본 시장 주출입구 입구에 권리금 1억 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아니함 이런 거 적으라고 하더라고. 특약으로. 옛날에는 그 특약이 효력이 있지만 지금은 효력 없습니다.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판례는. 그런 말 적어봐야. 권리금 1억 정도 하더라고. 그 3본 시장에서 그 금정역 쪽으로 가는데 그런 데가 좀 권리금이 비교적 비싸던데. 자,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다. 옛날에 1개월 전에서 작년 12월 10일부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4년 살았는데 또 계약갱신 요구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지. 갱신 요구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 과거에 100년 살았든지 10년 살았는지 볼 필요 없고요. 계약갱신 요구는 무조건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 만료 다 돼가는데 이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이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겠다 하면
그렇게 특약으로 적었으면,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 그거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 계약할 때부터 절대 계약갱신 요건은 행사하지 않기로 처음 계약서에 쓴 거는 효력이 없다는 게 판례예요. 유권해석이고 법무부. 처음 계약할 때 그는 편면적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고요. 근데 이게 갱신될 무렵에 가서 그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상당한 보상 제공 안 했다더라도 나간다고 약속했으면 약속은 안 하고 나갈 것처럼 했다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문서로 하든지 아니면 녹음을 나가겠다 하는 걸 녹음을 해놓든지 이러면 나가야 된다고요. 미리 계약할 때 약속한 건 효력이 없고요. 절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거는 1년, 처음에 1년 계약해도 당연히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니까 2년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가 가장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중개하는 것 중에서. 계약갱신요건 용구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방식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손해배상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가장 큰 금액인데 뭐냐면 계약 갱신거절 당시 월 단위 차임, 월 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 이율은 4% 적용하여 3개월분 환산 월차임입니다. 이게 4%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됐네요. 옛날 자료라. 지금 2.5%죠? 기준금리 더하기 2%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억, 현재 세입자가 1억인데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내놓고 다른 세입자를 그대로 1억에 받으면 손해배상 해주냐고 안 해주냐고요. 더 올린 거 없고 똑같이 1억에 다른데 세를 놨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그래도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는 3개월 환산 월차임. 3개월 환산 월차임이면 얼마입니까?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은 곱하기 2.5%라고요? 2.5% 하면은 25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20만 8,334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럼 석 달 곱해봐야 6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손해배상액. 크지는 않아요, 손해배상액이 사실은. 그냥 주인 직접 살겠다 하고 내보내버려도 그렇게 손해배상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차임 임대료 빼기 갱신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데 만약에 지금 1억에 보통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는 2년 지나면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가죠, 보증금이. 처음에 입주하는 단지는 전세 보증금이 좀 낮잖아요. 공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돼요. 전세 못 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거. 주변 시세보다 80% 낮게 분양되는 거. 아마 대함이 지구 이런 데 분양하는 거는 그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시세보다 낮게 분양이 되면은 전세 못 준다고 무조건 입주해야 돼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치보면 전월세 금지법 해가지고 아주 막 안 좋게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세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2년분이면 그러면 1억에 지금 전세를 줬다가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2억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 얼마냐 이 말이죠.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차이 나는 게 20만 8천 원이잖아요. 한 달에. 곱하기 24개월 하면 한 500만 원 됩니까? 대략. 그 정도밖에 안 되죠. 1억에 지금 전세 줬다가 1억 더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새로 세를 줘도 차이 나는 환산 월차임이 1억이면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20만 8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24개월 500만 원 정도죠. 대략. 계산기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500만 원 정도 손해배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손해입은액이 있다면 그 손해입은액 입증한다면 이거는 뭐 입증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결국 한 1억 더 받고 다른 데 전세 줘도 한 500만 원 손해배상하면 된다고 최대. 그럼 물론 세입자는 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냐. 주민등록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 세입자도 지금 현 세입자가 누군지 임대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요. 동주민센터에 열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소송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소송 한 500만 원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비만 300, 500 들어가죠. 그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보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럼 주인 입장에서 무조건 직접 들어가 산다고 내보내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주더라도 그렇게 손해배상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주인이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아까 동주민센터에 열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현세입자가 누군지, 임대인이 누군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입자 입장이라면 주인 직접 살겠다 하면 정확하게 그러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누가 살 건지, 이름 누구, 언제부터 살 건지 정확하게 내용증명으로 저한테 보내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내주지 않으면 인정 안 한 걸로 보고 제가 계속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놔야 돼. 문서로 누가 살 건지. 부모가 산다고 하면 부모 이름이 누군지, 할머니가 산다고 하면 할머니하고 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다는 사람이 안 살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주인이 살겠다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 주인 누가 살 거냐, 정확하게 누가 언제부터 살 건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시고,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로 주고받아야 돼. 최소한 내용 증명 못 보내면 문자 메시지라도 주고받아 놔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뭐 예, 주인이 살겠다 나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직계 좀비 속 할머니 할아버지는 성이 다르잖아요. 임대인하고. 그럼 성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식도 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여자성을 따라도 되죠. 지금은 옛날에는 여자성을 엄마성을 따르려면은 미리 혼인신고할 때 미리 엄마성을 따르겠다고 말해야만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는 말 안 하고 애 태어나고 나서 엄마성 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이 다를 수도 있다고.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그러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누구 살 건지 이름하고 이런 거 언제부터 살 건지 정확하게 문서로 보내주시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빨리. 그 문제에 보면은 그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정비소 하다가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네. 이게 목적주택 거주했다 하다가 주인이 직접 거주하다가 팔아먹는 거는요?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 거주하다가 팔아먹는 거는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하루라도 거주하면 상관없다고요. 근데 뭐 유튜브에는 보면 거주를 너무 짧게 하면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아예 세를 안 주고 비워놔도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만큼 돈이 여유가 없어서 문제죠. 돈 여유만 있으면 현세입자 내보내버리고 그냥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할 일이 없다고요. 다른 데 세 안 주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는 경우만 손해배상 한다고요. 권리금 회수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1년 6개월 동안 그냥 영업용으로 안 써버리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손해배상 할 필요 없죠. 권리금도. 이것도 다른 데 세를 안 놓고 주인이 하루라도 살고 팔아먹는 건 상관없어요. 아예 주인도 안 살고 다른 데 세도 안 낳고 비워놨다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손해배상 안 한다고요. 법조문에 다른 데 세를 놓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거 2.5%로 바뀌었고요. 앞으로 기준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올리면 우리도 아무리 안 따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 자본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후진국이 다 금리가 더 높거든요.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10%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0.5%니까 2.5%입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게. 근데 뭐 지자체 조례로 다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즉 월세 올리는 거는 5%인데 올리는 건 월세는 월세대로 올릴 수 있고 전세는 전세대로 올릴 수 있고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월세만 올리려면 전세를 월세로 2.5%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또 5% 올릴 수도 있다. 월차임 전환율은 2.5%고요. 이것 상가인데 이것도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9억 이거는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서울 9억 우리 군포는 6억 9천이네요. 6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군포에서는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우선 면제 받는 금액 1,900만 원 요거는 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죠. 월세만 있고 보증금이 없다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잖아요. 보증금 받는 거는 요거는 보증금이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거 받는 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 월세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거,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것. 상가건물임대차법법은 일단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돼야 되고요. 이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은 적용 안 됩니다. 근데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대항력은 적용됩니다. 대항력. 그 9억 초과되더라도 건물주 밖에도 이제 안 나가도 된다고요.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다고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이게 서울의 궁중족발 사건, 리쌍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받겠다고 이 법이. 환산보증금이 군포에서 6억 9천 초과하더라도 건물주 밖에도 이제 안 나가도 된다고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 바뀌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죠. 지금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이론적으로는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고 건물주 밖에도.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이 내보내려고 맘먹으면 못 견딥니다. 이거는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9억 초과하더라도 군포에서 6억 9천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하는 거 이거는 해지할 수 있는 거 환산보증금이 군포에서 6억 9천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요거 임시특례규정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죠. 2020년 9월 29일 임시특례규정이 생겼잖아요. 그거 뭡니까 임시특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뭘 올려놨냐면 세입자 8개월 월세 연체도 내쫓을 수 없다 이런 거 올려놨는데 그 조회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엔 3개월 연체하면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 8개월 연체도 못 내보낸다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2개월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연체하면 8개월이잖아요, 최대. 그래도 세입자 못 내보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세입자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6개월 연체하면 나중에 주인 입장에서는 연체이자까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연체이자까지 물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야 되죠, 세입자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뭐 월세 낼 형편이 안 되면 그렇다고 무조건 내쫓으면 안 되고 3개의 차임액이 3가지가 있잖아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임시특례 6개월간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군포에서 6억 9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예, 지금 말했던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액 청구는 뭐 거의 사실은 잘 안 했는데 IMF 때 감액 청구한 적이 있고요. 정액 청구는 5%밖에 못 올리는데 감액 청구는 상한선 없죠?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액 청구하는데 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감액 청구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등 1급 감염병에 의한 사유도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감액 청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청구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전자계약서 작성을 지금 뭐 제가 이게 연수교육 하러 다니면서 이게 여러분들도 아이디 패스워드는 받아놨죠, 대부분. 그래 놓고는 현실적으로 거의 안 하죠, 작성을. 해보면 편리하더라고. 저도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다 작성해 봤는데요. 강의하기 위해서. 해보면 편리합니다. 다 불편하다고 해. 강의하러 다니면서 해보면. 처음에 불편하죠, 스마트폰 쓰는 게. 근데 해보면 편리해요. 이게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전자계약서 작성한 중개업소 명단이 다 뜨잖아요.
거기 전화 와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일단 대출금리가 0.2% 정도 할인됩니다. 매수인, 임차인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유리한 거는. 그리고 법무사 등기 대행 보수 30% 할인됩니다. 그럼 매도인한테는 직접적인, 매도인하고 개업공개사한테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남은 물건 팔아먹기가 어렵다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어플도 있죠. 어플리케이션 이거 전자계약 치면은 계약서, 종이계약서 출력할 필요도 없고요. 다 조회도 가능하더라고요. 전자계약서는 언제든지 불러오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면 중개사고 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확인설명서 서식에 빈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으로 업무정지사유입니다. 법적으로는 분쟁이 생기면 빈칸이 있으면. 근데 전자계약서는 빈칸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빈칸 다 채워야 된다고요. 그럼 중개사고 날 확률이 줄어든다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또 사기꾼들은 전자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면 매도인들은 안 옵니다. 남은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은 전자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면 안 옵니다. 전자계약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홍보 영상도 있고요. 따라하기 기능이 있고 또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이게 한국감정원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이게 전화번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원격 지원해가지고 다 해준다고. 작성하다 잘못되면은 원격 지원 서비스 받아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 일 도와준다고요. 그 꼭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게 거부할 수가 없어. 지금 변호사단협회에서나 법무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자꾸 요구해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님들이 너무 작성을 안 하니까. 지금 LH, 국민임대계약 이런 거 전부 전자계약서를 다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전자계약서가 지금 건수는 많더라고요. 개업공개사님들이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했다고요, 지금. 그래서 공공주택 분양하는 거 이런 건 전부 전자계약서를 많이, 정부에서 하는 거는 전자계약서를 권장하고 있어요.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편리하더라고. 확정일자, 제가 임대차 계약서도 전자계약서를 적으니까 24시간 이내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 타임스탬프가 있죠.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 필 도장이 있잖아요. 물음표, 노란 물음표 찍히잖아요. 전자계약서 쓰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계약 성립이 완료되면 노란 물음표 하나 떠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면 또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물음표 또 하나 더 생겨요. 확정일자 부여됐다고.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성립되면 시점 확인 필, 그거는 정확하게 계약서 나중에 언제 성립됐는지 알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하기가 좋다고요. 계약서 작성한 거 작성 시점이 뜨니까.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이 교부되면 또 시점 확인 필 도장 2개가 찍혀요. 부동산거래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은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에 가서 출력하면 돼요. 출력은 이 홈페이지 지금 한번 인터넷에 치보시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치면은 홈페이지 나오죠. 거기에서 신고 필증은 출력은 안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을 너무 안 하시는데 좀 가급적이면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계약서. 자,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 보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포상금 지급 이건 확정된 내용이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지금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건 원래 있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포상금 이게 4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신설됐는데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이거 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또 지금 국회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은 자격 취소가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되죠.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해가지고 벌금만 받아도 자격 취소되는 걸로 입법 예고되어 있다고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정부에서 입법한 게 아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하는 경우, 임대문의 이렇게 적는 경우, 그리고 지금 군포에서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다른데 제가 백옷 신도시에도 강의하러 가보니까 그런 데는 정확하게 적어놨더라고. 광고하려면 이제 광고하려면 뭘 적어야 돼요? 임대문의만 적으면 안 돼. 보통 옛날에는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었잖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근데 5가지 적어야 되죠. 성명, 소연 등. 광고하려면 성명,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까지 적어야 된다고. 광고 상가 같은데 빈대 그 셔터 내려놓고 광고 뭐 붙여놓잖아요. 그 지금 군포에서는 제가 별로 못 봤는데 신도시는 가니까 그런 걸 아예 만들어 놓아가지고 갖다가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 해당 상가에 갖다 붙여놓으면 되죠. 유리창에다가. 개업공개사 성명 적고 전화번호 적고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이제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은 절대 못 적어요. 광고할 때. 물론 지금 직방 같은 데는 안심번호라고 주가지고 지금 보조원이 광고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 못하도록 하니까 군포는 별로 그런 데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보조원이 모든 광고 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광고 비용은 보조원이 부담하면서 자기 이름을 못 적으니까 안심번호라고 해서 사실은 중개사무소 번호로 광고를 하는데 그 번호를 전화를 하면 그 보조원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더라고. 손님이 전화하면. 그래야 자기 물건인 걸 알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보조원 이름으로는 광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광고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광고할 때는 이 5개 외에도 추가로 뭘 더 적어야 되냐면 소재지, 면적, 중개 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사물의 종류,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인 경우 8가지를 더 표시해야 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계계, 입주관. 건축물 광고하려면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도 광고해야 됩니다.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매물 올리려면.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뭐 알고는 있으세요. 어쨌든 누가 민원 넣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18개 적어야 됩니다. 그 직방, 다방 이런 데 광고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망에 뭐 레저 못 쓰겠네요. 그 레저 써요? 군포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3번에도. 예? 같이 쓴다고요. 같이 써요? 네. 그 지금 군포회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과징금 1,000만 원 받은 거 이런 거 떠가지고 있어요. 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왕따 시키면 회원업소들끼리만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다 왕따 시키고 있죠. 지금 신도시들 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 지금 그 왕따 시키는 거 이제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이거죠. 이거 6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군포회만 보고 3번에 못 보게 하고 같이 공동중개한 거 침묵해서 징계하고 이러면은 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등록 취소될 수 있고 엄청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아마 이게 군포회 같은 데는 아파트를 그 공동중개 비회원업소하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군포 자체가 없어졌어요. 한 번에밖에 없어요. 그냥 단지별로 네.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지. 이제 다 없어졌어요. 네, 통상적으로는 없어졌어요. 300개 있던 회원업소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가입비, 그 옛날에는 막 주먹구구식 운영됐거든. 친목회 회장하고 친하면 그냥 공짜로도 받아주고, 안 친하면 뭐 돈 내도 안 받아주고, 막 이런 거 하여튼 법도 없고, 그 법에는 원래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이거 왕따 시키면, 친목회 회원 아닌 사람하고 했다고 왕따 시키면. 자, 그 다음에 그 시세에, 5번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이런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왜 옆에 아파트 8억인데 우리는 6억에 해놨냐, 우리도 8억으로 올려라 매물, 이런 거 강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세 교란 행위, 주로 신규 입주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심하죠. 담합하고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어떤 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 입주자 커뮤니티, 아파트 분여회, 뭐 동대표 이런 사람들 여기에 해당된다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간이 다 돼가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감정원. 여러분들 또 질문해야 되니까 포상금 지급사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뭐 옛날에 다 있던 건데 이번에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면 임대차 전월세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파파라치 제도죠.
예, 질문할 시간 드리려고 지금 빨리 마쳤습니다. 제가 반까지는 마쳐야 돼가지고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좀 잠깐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하는데 그 전월세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지금 임대인 임차하고 그 공동 신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 갔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신고를 하면 예.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돼서 안 해도 1인이 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공동중개를 하면은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부 매도채권공개사가 신고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그러면 매수채권공개사는 전자서명만 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되고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돼요. 서명 날인만 둘 다 돼 있으면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돼요. 사인은 받아야 된다고 둘 다. 그럼 결론은 우리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사인은 둘 다 받아야 되고요. 그 크게 개업공개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개업공개사 처벌받는 건 없으니까. 그래 당사자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 알려만 주면 되니까.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지금도 해야 되죠. 지금 3본 군포에도 많던데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지금도 1년에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계약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는 이 임대신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신고하면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당사자끼리 그 작성해서를 여쭤본 거거든요. 당사자끼리. 예, 당사자들끼리 하면 되고 그냥 전입신고만 해도 한 명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한 걸로 봐요. 전입신고만 하면. 동주민센터에 그냥 한 명만 가서 전입신고하면 또 전월세 신고 한 걸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따로 뭐 신고서를 있잖아요. 네? 전입신고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기 싫다고. 예, 그러니까 전입신고 안 하는 분들은 전월세 신고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중개하는 것 같으면 그 부동산 거래 전자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매매 신고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입신고도 귀찮다고 안 하면 제가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나 그냥 무보정 월세, 근데 군포는 무보정 월세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무보정 월세는 전입신고 잘 안 하더라고요. 중국 동포들은 무보정 월세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오산 골동 같은 데는 지금 월세가 40만 원이었어요. 한 몇 년 전에, 5년 전에. 월세는 40만 원, 무보정 월세. 보증금 있으면 전세는 3천만 원 이랬어요. 방 하나가. 근데 지금은 월세가 30만 원을 떨어졌더라고. 오히려 5년 만에. 오래되니까 구축, 신축이 자꾸 생기니까 구축은 오히려 월세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중국 동포들 그런 분들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보증금 30만 원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월세 30만 원 초과하거나 전세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중개하면 그냥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그 인터넷으로 그냥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중개 안 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중개하면은 그 서비스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잖아요. 손님들이.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약시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에 예. 그 이상의 금액을 했을 때 그것도 10년 임대 기간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에 포함되냐고요? 그 10년 예. 그러니까 재개하시는 그 권리 안에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질문 10년 안에서 원래 올려야 되는데 예. 임대인하고 임차인에 그냥 협의하에 더 많이 올려도? 네, 훨씬 많이 올려요. 예, 합의하면은 그건 판례가 좀 청구권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더 올려도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올리는 건 안 돼도. 또 어떤 판례는 또 하급심 판례는 뭐 더 올렸으면 돌려줘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는데 합의해서 올린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청구권이니까 이거 정액 청구권이거든요. 형성권은 아니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더 올려줘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1년 지날 때마다 정액된 금액에서 계속 5%씩 올릴 수 있죠. 그럼 10년 지나면 거의 한 180, 한 2배 가까이 올리는 거예요. 결국 1년마다 계속 5%씩 올리고 정액된 금액에서 또 올리니까. 예, 합의하면 올려도 됩니다. 정액 청구는. 월차임 전환율 이거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 주택은 2.5%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잖아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해도 기준금리가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더라고요. 상가가 지금 월차임 전환율이 지금 주택은 2.5%인데 상가는 0.5% 곱하기 4.5 해도 2.25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또 다른 것 질문. 계약 갱신할 때요. 네. 본인이나 전속 비속이 입주한다 했을 때
그 기간이 없어요? 뭐 그냥 하루만 본인이 들어갔다가 딴 사람 예, 기간 없어요. 하루만 본인이 들어갔다가 팔아도 되고 안 들어가고 팔아도 됩니다. 세입자만 내보내고. 근데 현실은 이제 세입자 내보낼 여유자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대출 그게 보증금 내주려고 대출하는 건 잘 해주죠. 은행에서 대부분 보증금 내주려고 대출하는 거는. 그럼 대출 받고 세입자 내보내고 안 들어가고 그냥 팔아먹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보내고 예. 한 보름 있다가 예. 다른 세입자 그래 돈 기력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세입자 드리면 안 되죠. 다른 세입자는 안 됩니다. 2년 동안. 그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 갱신 요구를 하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2년 동안은 세입자 드리면, 다른 세입자 드리면 손해배상 해야 돼요. 1개월이 아니고 2년. 2년, 예. 그러니까 팔거나, 다른 데 팔거나, 아예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하루라도 살다가 팔아야지, 안 팔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그러니까 세를 예, 2년 안에 세 놓으면은, 2년을 지나야 된다. 예, 2년 지나야 돼요. 왜냐면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갱신 요구하면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근데 손해배상액은 아까 계산해봤지만 별로 크지는 않았어요. 1억 정도 더 받아봐야 한 최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또 다른 혹시 질문? 계약갱신 청구권 해도 보증금이 올랐거나 정액됐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야 돼요. 변경사항 없으면 내나 그대로 했으면 안 해도 되고요. 5% 올렸으면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돼요. 예. 변동사항 있는 경우는 해야 됩니다. 빨리 이제 다 끝내야 됩니다. 한 분만 더 빨리 질문하려면 하세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